방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날, 언니는 제 정면에 앉아 차갑게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이 집 우리 엄마가 남긴 거니까 반은 내 거야. 내놓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귓가에서는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언니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덧붙였습니다. 너 혼자 살기엔 넓잖아. 그리고 솔직히 내 형편에 이런 집 혼자 가지고 있는 건 형평성에도 안 맞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떠난 뒤 혼자 버티며 지켜온 집. 내가 울고 아파하고 버티고 다시 일어서던 모든 시간이 깃든 이 집을 언니는 너무도 쉽게 마치 내 삶을 계산기 위 숫자처럼 말하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언니는 제 시선을 피한 채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거야. 엄마가 남긴 건 우리 둘 몫이었는데 내가 결혼해서 나갔을 때부터 이 집은 반반이 맞는 거지.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다가 결정적이고 잔인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주까지 답 줘. 좋게 이야기할 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가장 깊은 상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언니가 왜 저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평생 단 한 번도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 없던 언니가 왜 갑자기 제 삶을 뒤흔드는 말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니가 숨기고 있던 진짜 의도와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충격적인 반전을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니가 엄마가 남긴 집이니 반은 내놔라고 말하던 그날, 나는 그 한 문장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니의 그 말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었다. 언니는 늘 아주 오래전부터 나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에서야 그걸 선명히 느낀다. 언니는 평생 나에게 하지 않은 말이 너무 많았다. 괜찮아. 미안해. 힘들었지. 이 세 마디를 단 한 번도 제대로 건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마치 감정을 나누는 일 자체가 언니에게는 큰 죄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그래서일까? 언니의 얼굴을 마주하면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고 나는 쓸데없이 등을 펴거나 손을 꼭 잡아쥐고 앉아 있어야 했었다. 그런 언니가 이제 와서 반을 내놔라고 말하는 건 언니의 인격보다 그동안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자매는 친구 같다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존재라고. 하지만 나는 언니 옆에서는 한 번도 편안해 본 적이 없었다. 언니는 생각이 깊고 조용하고 절제된 사람이었다. 반면 나는 조금 서툴고 말도 많고 웃음도 많은 아이였다. 어느 날 엄마가 언니에게 말했었다. 내 동생은 아직 어려. 너처럼 조심스럽지 못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해해주렴. 그때 언니의 표정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 슬쩍 내려가는 눈빛이 보였다. 그 눈빛은 알겠어요가 아니었다. 또 나한테 기대하라는 거구나라는 체념이었다. 그런 눈빛은 나에게도 죄책감을 주었다. 나는 언니의 부담이었던 걸까? 엄마와 아빠가 늘 누나가 잘 챙기겠지 하고 당연하게 기대하던 그 역할이 언니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건 아닐까? 언니는 늘 어른스럽다는 말을 들었고 나는 늘 철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언니는 매일같이 병원에 갔다. 하지만 언니는 절대 엄마 앞에서 울지 않았고 엄마가 떠난 날마저 언니는 눈을 붉히는 것 외에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나는 그게 언니의 강함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언니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고 그저 그렇게 이해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언니의 그 무표정한 얼굴은 상실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언니는 엄마가 떠난 후 생겨버린 그 무너짐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감정을 어디에도 둘 곳이 없으니 그 무너짐은 나에게 향하고 있었다. 언니가 말하지 못한 상실, 감춰넣은 고통, 버티기 위해 애써 만든 무표정. 그 모든 게 뒤엉켜 언니를 더 단단하고 더 차갑고 더 둔감하게 만드는 동시에 내가 받는 상처는 언니의 내부에 쌓여있는 고통의 그림자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엄마 돌아가신 지 1년쯤 됐을 때였다. 그날 언니는 갑작스레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왔다며 내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었기에 나는 반가움 반 걱정 반이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목소리는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밀 검사하라고 하더라. 뭐 별일은 아니겠지. 언니는 항상 큰일도 작은 일도 별일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언니가 억지로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말 속에 감춰진 단단한 불안의 돌덩이를 분명히 느꼈다. 내가 같이 가줄까? 라고 묻자 언니는 너무 빠르게 거절했다. 아니야. 정말 괜찮아. 내가 올 필요 없어.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아주 작게 말했다. 요즘 비용이 많이 들지. 검사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언니가 갑자기 비용 이야기를 했을까? 이상했어야 했다. 그때 그 말이 언니가 나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낼 복선이었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 남편이 떠난 지 7개월째 되던 때 나는 아직도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언니는 장례식 첫날에 잠깐 왔다가 내 손을 잡지도 않고 돌아갔다. 울지 마. 그저 그 한마디뿐. 나는 그 말을 위로라고 받아들였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말은 언니가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으니. 언니는 감정을 누르고 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벽 뒤에 무엇이 쌓이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서로 모른 채 살아왔다. 언니 집에서 식사하던 날 내가 잠시 욕실에 들어간 사이 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알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 정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정리? 무엇을 정리한다는 말일까? 언니는 늘 말을 아끼던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말투가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듯 단정하고 차가웠다. 그 통화는 내 인생에서 언니를 처음으로 의심하게 한 순간이었다. 식사 후 그릇을 들고 부엌에 가려던 순간이었다. 문틈으로 언니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집 내가 가져오면 문제없지? 숨이 확 막혀왔다. 가져온다고? 무슨 뜻으로? 언니는 천천히 이어 말했다. 어차피 엄마 것도 내 몫이었으니까. 그때 저는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는데도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언니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동안 왜 다정하게 다가왔던 걸까? 왜 남편이 떠난 후에야 연락을 자주 했던 걸까? 혹시 언니는 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섭외하듯 접근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언니의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다음 주에 혼자 있을 때 찾아갈게. 중요한 얘기니까. 언니가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 온다는 말.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남긴 단단하고 묘한 눈빛. 그 눈빛 속에는 이상하게도 망설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다. 언니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언니가 나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곧 직면하게 될 어떤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나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일주일 뒤 언니는 결국 그 말을 했다. 이 집안은 내 거야. 하지만 그 말 뒤에 남아있던 언니의 떨림, 숨길 수 없는 불안, 그리고 눈동자 아래에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언니가 단순히 욕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나는 몰랐다. 언니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왜 그토록 초조해 보였는지, 언니가 감춰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언니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저녁바람이 왠지 차갑고 집 안 곳곳에는 언니가 남기고 간 말의 잔향이 낯선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반은 내 거야. 단 네 글자였지만 그 말은 집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처럼 느껴졌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언니가 앉아있던 자리만 유독 선명하게 떠올랐다. 언니의 손끝이 닿았던 컵, 그날따라 유난히 말수가 적었던 언니의 얼굴, 숨을 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듯한 이상할 만큼 무거웠던 표정.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언니는 그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온 것이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견딜 수 없을 듯한 어떤 절박함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을 뒤적거리다가 집문서를 꺼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 집에 입주하던 날 서로 장난처럼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놓고 우리의 마지막 보금자리라고 외치며 웃던 추억이 문서를 펼치는 순간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문서를 천천히 넘기다가 어느 순간 손이 멈췄다. 등기부등본 맨 끝 페이지 상속 항목 아래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언니가 재산 이야기를 할 명분이 아주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는 셈이었다. 하지만 형식과 현실은 다르다. 이 집은 남편과 내가 1원 한 장까지 모아 산 집이었다. 엄마의 흔적은 그저 작은 비율로 적혀 있을 뿐. 그리고 언니는 그걸 기회처럼 여긴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언니에게서 메시지가 온 건 그 다음 날이었다. 어제 얘기한 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줘. 우리 서로 좋게 해결하자. 나는 폰을 손에 든 채 몇 번이나 그 문장을 읽었다. 좋게 해결하자. 언니가 만약 정말 가족으로서 나를 생각했다면 저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좋게 해결하자는 건 대개 받아들이라는 완곡한 요구일 뿐이었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하지 않은 채 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날 밤 언니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얼른 정리할수록 서로 마음 덜 상할 거야. 나는 그제야 분명해졌다. 언니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언니가 말한 정리. 그 단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며칠 전 언니 집에서 들었던 전화였다. 정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 누구와의 통화였을까? 그리고 무엇을 정리한다는 말이었을까? 그날은 그저 의심에 그쳤지만 지금은 의심이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혹시 언니가 나를 상황 분석하듯 바라본 건 아닐까? 남편이 떠난 후 내가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본 뒤 언니가 무언가를 결심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다. 그런데 그 의심은 전혀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었다. 며칠 뒤였다. 언니의 회사 동료라는 사람에게서 갑작스레 전화가 왔다. 제가 언니분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렸는데요. 지난번 상담 기록이 남아있어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건강검진이요? 언니가요? 그녀는 말끝을 망설이며 흐렸다. 언니분 최근 스트레스 수치가 많이 높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권했었는데 혹시 요즘도 힘들어하시는지 가족분께 미리 안내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힘들어한다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제가 자세히 말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언니분이 감정적으로 예민해 보이거나 평소와 다르면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 나는 방금 전에 냉정을 잃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는 뭔가 감추고 있는 게 분명했다. 며칠 후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다. 동네 주민 아주머니가 반갑게 다가왔다. 언니분 요즘 자주 보이더라. 이 근처 집들 시세 묻고 다니던데 너 이사 계획 있어? 그 말은 마치 무거운 쇳덩이를 옆구리에 들이박는 기분이었다. 언니가요? 여기 집 시세를요? 요 며칠 계속 다닌다던데. 중개사무소에서도 보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언니가 집 시세를 알아본다? 왜? 반을 달라는 말과 정리하자는 말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었다. 언니는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나는 견딜 수 없어. 동네 중개사무소로 곧장 갔다. 혹시 언니가 이 집 시세를 물었나요? 중개사는 의아한 듯 나를 보다가 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언니분? 네, 최근에 몇 번 오셨어요. 내 숨이 멎었다. 언니가 뭐라고 했나요? 중개사가 말없이 모니터를 돌려보였다. 그 화면에는 우리 집 매물로 등록하려는 예약 기록이 있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언니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상속 문제 때문에 집 정리 들어갈 거라고. 정리. 또 정리였다. 중개사는 말을 덧붙였다. 상황이 복잡하다면서도 가능하면 빨리 팔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자 쪽도 알아보는 중이었고 나는 중개사의 말을 더 듣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다. 언니는 이미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우리 집을 왜 매물로 내려고 해? 언니는 처음엔 모른 척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중개사무소 다녀온 거 다 알고 있어. 언니가 시세 알아본 것도 집 정리한다고 말한 것도 매물 예약까지 한 것도 다 들었어. 그 순간 언니의 숨이 확 멈추는 소리가 느껴졌다. 잠시 침묵 뒤 언니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언니는 대답 대신 오랫동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아무래도 이야기를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 며칠 뒤 언니가 집으로 오라고 했다. 언니 집에 들어가자. 낯선 서류 몇 장과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들이 식탁에 쌓여 있었다. 언니, 이게 뭐야? 언니는 깊은 숨을 쉬었다. 내가 오해할 만했어. 그건 인정해. 그럼 왜 그랬어? 왜 뒤에서 몰래 움직인 거야?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내가 예상했던 욕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건 두려움, 지침, 그리고 말하지 못한 비밀의 흔들림이었다. 내게 말 못한 게 있어. 언니는 서류 중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기의 문서, 병원 검사 결과표였다. 나는 곧바로 직감했다. 언니 아픈 거야? 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확진은 아니야. 근데 가능성이 높대. 그 말은 마치 천장이 무너져 내린 듯 나를 압도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대출 문서.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나는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어. 내가 모르는 동안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하지만 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너에게 집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 정확히는 내가 가진 부분만 정리해서 치료비에 보태려고 한 거였어. 그 말에 나는 잠시 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언니의 목소리, 언니의 표정, 언니의 행동. 무언가 중요한 게 아직 남아있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이야기 전체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파문이었다. 사실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모르는 얘기를 내게 했었어. 나는 온몸이 굳었다. 무슨 얘기? 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술을 달싹였다. 엄마는 이 집과 관련해서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던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 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언니의 입술이 다시 움직이길 기다렸다. 언니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죽기 전에 나한테만 한 말이 있어. 나는 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뭔데 그게 뭐야? 언니는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다. 엄마는 내가 이 집에 대한 진짜 사연을 평생 모른 채 살길 바랐어. 그 말은 너무도 모호하고 너무도 위험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진짜 사연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언니의 어깨가 떨렸다. 엄마는 너에게 죄책감이 있다는 걸 평생 숨겨왔어.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해졌다. 내 심장 소리가 방 안에서 메아리치는 듯 울렸다. 엄마가 죄책감을 느꼈다고?
무슨 일 때문에? 언니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한 문장으로 말했다. 내가 사고를 당하던 그날. 나는 숨이 멎었다. 사고? 그래. 내가 고등학생이던 해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 났던 날 말이야. 나는 머릿속에 오래된 상자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넘어진 나, 병원 침대, 엄마가 울던 얼굴. 기억은 흐릿했지만 존재했다. 그 사고가 왜? 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엄마가 너를 기다리지 않은 게 원인이었어.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언니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엄마는 늘 내가 늦게 들어오는 걸 걱정했잖아. 근데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집을 비우려 했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래서? 근데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약속에 늦을 것 같았대. 그래서 그냥 나가려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주저앉아 버렸대. 언니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 조금만이 너를 사고에 늦게 발견하게 만들었대. 나는 소름이 돋았다. 뭐라고? 언니는 울먹이며 계속했다. 엄마가 집을 나섰으면 그 길에서 널 봤을 거라고 생각했대. 그럼 사고를 더 빨리 알았겠지. 그게 평생 가시처럼 남았던 거야. 나는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다. 언니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다.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 이 집을 남겨줬어.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 했다. 엄마는 말하길, 이 집은 내가 지고 가는 죄책감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어. 언니의 눈물이 턱선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이 집은 내 몫이야. 오롯이.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혼란과 감정이 뒤섞여 도저히 말문이 트이지 않았다. 그런데 언니는 왜 그 말을 숨기고 집의 반을 달라고 한 거야? 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건 내가 욕심부린 줄 알았지?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 큰일이 생겼어. 그 말은 오늘 하루 들었지만 가장 무겁고 절망적인 문장이었다. 언니는 천천히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내 건강 문제. 그게 전부가 아니야. 서류철 속에는 대출문서, 연체고지서, 병원비 청구서, 그리고 한 장의 퇴직 통보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언니, 회사 그만둔 거야? 언니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아니, 잘린 거야. 나는 더 큰 충격에 휘청였다. 왜?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만졌다. 실적 압박 때문에 고객 대출 서류를 잘못 처리했어. 그걸로 회사에서 배상하라고 해서 지금 집도 압류 들어오게 생겼고. 언니는 말을 흐리다가 마침내 무너져 울며 말했다. 너한테 집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 그저 내 지분만이라도 정리하면 살 길이 조금 생길까 싶어서. 하지만 정작 말하려니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언니는 계속 울며 말했다. 엄마가 죽기 전에 했던 말. 사실 나한테는 다른 뜻으로 들렸어. 다른 뜻?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는 늘 너만 걱정했어. 너는 사고도 나고 엄마가 많이 신경 썼지. 나는 숨을 삼켰다. 언니의 말이 뭔지 알 것 같았다. 그럴수록 나는 엄마에게 투명한 사람 같았어. 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죽기 전에 날 붙잡고 그러더라. 너는 강한 애라서 항상 내 몫으로 잘 살아갈 거야 라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니의 평생 쌓인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래서 나는 더 말 못했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처럼 느껴졌거든. 언니의 목소리는 사라질 듯 작았다. 근데 나는 이제 더 강할 자신이 없어.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심정으로 말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언니가 아프고 힘들고 잘리고 대출 때문에 고통받는 동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도대체 뭐였어? 왜 나한테 손 내밀지 않았는데? 언니는 또 울었다. 너는
이미 내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 상처 위에 또 무언가를 얹고 싶지 않았어. 언니는 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도 그랬고, 너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짐이 될까봐. 그 말은 칼날보다 아팠다. 나는 천천히 언니의 손을 붙잡았다. 언니, 엄마가 너를 강한 애라고 말한 건 내가 혼자 버티라는 말이 아니야. 언니는 눈물을 머금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언니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엄마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야.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나는 이제 너무 무너졌어. 나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무너지면 어때? 무너질 때가 여기야. 우리 집이야. 우리 둘이야. 언니의 울음이 점점 크게 터져나왔다. 20년 동안 서로가 지닌 상처와 오해로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다. 엄마의 죽음, 사고의 기억, 기대와 부담, 각자의 외로움,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언니는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언니를 힘껏 안았다. 그리고 고마워.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언니는 울음을 멈추고 말했다. 사실 아직 더 있어. 나는 숨을 삼켰다. 언니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엄마가 내게 주라고 남긴 편지야. 근데 엄마가 그러셨어. 언니는 울컥하며 말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으면 때를 보아서 주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준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내 사랑하는 딸들에게.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내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편지 속 글씨는 엄마가 늘 쓰던 둥근 글씨체였다. 나는 천천히 읽었다. 내 딸들아, 언제부터인지 너희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참 마음 아팠다. 어떤 날은 큰딸이 혼자 견디는 모습이 아프고 어떤 날은 작은딸이 다친 뒤 계속 죄책감에 갇혀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 엄마는 두 딸 모두에게 같은 마음이다. 집은 작은딸에게 남기지만 그건 벌이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다. 그저 엄마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상처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딸아, 너는 이미 엄마를 닮아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아이였다. 그래서 항상 의지가 되었다. 너희가 서로를 지키며 살길 바란다. 엄마가 남긴 건 그 한 가지뿐이다. 나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가족은 재산으로 나뉘는 게 아니다. 함께 버티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다. 언니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엄마의 글씨가 남긴 온기를 두 손으로 쥐고 있었다. 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진짜 원한 건 집이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가 원한 건 살 길이 아니라 기댈 자리였어. 그리고 나는 말했다. 언니야, 이 집 우리 둘의 집으로 만들자. 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몫은 그대로 지켜. 엄마 뜻이니까. 하지만 언니가 여기 와서 살아도 되고 언니 사정 해결되면 다시 생각하고 그런 건 차차 해. 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돼? 나는 언니를 안으며 말했다. 우린 자매야. 엄마가 남긴 집은 나눠지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날 공간이야. 밤이 깊어. 언니 집 거실은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 남아 있었다. 언니와 나는 엄마의 사진 앞에 나란히 앉았다. 언니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나는 엄마 사진에 손을 얹었다. 엄마, 우린 잘 지낼게. 이제야 서로를 찾았어. 언니는 내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물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금부터가 진짜야. 엄마의 편지를 다 읽은 뒤 우리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싱크대 위에 걸린 작은 벽시계만이 초침을 놓치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새벽 4시가 되자
언니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뭐 좀 먹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냉장고에서 계란 몇 개를 꺼내더니 후라이팬을 올렸다. 지글. 기름이 뜨거워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깨웠다. 그 소리는 묘하게 따뜻했다. 마치 엄마가 새벽마다 우리 옆에서 밥을 만들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언니가 계란 프라이를 뒤집으며 말했다. 엄마는 이런 거 그렇게 자주 해줬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시험 전날에는 꼭 미역국도 끓여주고. 언니는 작게 웃었다. 맞아. 근데 나만 새우 넣어줬잖아. 그건 언니가 좋아하니까. 그래도 좀 섭섭했어.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은 20년 동안 서로 쌓아둔 오해와 감정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따뜻한 금이 되는 듯했다. 식탁을 치우고 우리는 엄마의 방을 열었다. 평소에는 늘 닫혀만 있던 방. 엄마가 떠난 뒤 우리는 이 방의 문을 웬만해선 열지 않았다. 함께 열어보는 것도 오늘이 처음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엄마의 향기가 아련하게 남아있었다. 언니는 벽에 걸린 옷을 쓰다듬었다. 엄마, 이 옷 마지막까지 못 버렸네. 나는 서랍을 열어 엄마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둘 다 잘 살 것. 막내는 다치지 않도록. 큰애는 너무 참지 않도록. 그 한 줄이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언니는 그 글을 보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결국 우리 둘 다 사랑한 거였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가 서로에게 벽을 세운 동안 엄마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두려고 애썼던 거야. 수첩을 덮는 순간 엄마의 부드러운 미소가 우리 곁에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엔 햇살이 부서지고 현관문 틈 사이로 아침 공기가 들어왔다. 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나 살아야겠어. 나는 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연하지. 언니는 살아야지.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예전처럼 혼자 버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엄마가 원한 거야. 언니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 내 옆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가슴 깊이 울렸는지 나는 갑자기 울컥해졌다. 그럼 시작하자. 오늘부터.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우리 사이에 자리 잡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우리는 집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장, 장롱, 책상, 창고. 그렇게 정리를 하다 베란다 구석에서 딱 하나의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언니가 말했다. 이거 엄마가 항상 손대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야? 나는 상자를 들어 먼지를 털어냈다.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언니가 키를 찾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편지, 영수증, 오래된 사진, 그리고 한 장의 봉투.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 딸에게 마지막 선물. 우리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통장 한 권이 있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 돈이 아닙니다. 너희 둘 정말 어려운 순간만 쓰도록. 나는 통장을 열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있었다. 언니는 놀란 듯 말했다. 엄마가 이걸 계속 모은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언니가 한참 후 천천히 말했다. 우리 이 돈을 어떻게 할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가 말했지. 정말 어려운 순간만 쓰라고. 언니, 지금이 그 정말이야.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래도 돼? 우리는 가족이야. 이건 너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둘이 함께 해결하는 거야. 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다. 정리는 계속됐다. 그러다
엄마의 오래된 라디오가 나왔다. 전원은 오래전에 고장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라디오 앞에서 한동안 멈춰섰다. 언니가 라디오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이걸 틀어놨잖아. 응. 심심하지 말라고. 라디오를 만지다.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라디오를 좋아했을까? 내가 농담처럼 말했다. 아마 우리가 싸울 때 둘 다 말 안 하니까 라디오라도 말 좀 들어보려고. 순간 언니가 크게 웃었다. 진짜 엄마 스타일이다. 웃음 끝에 둘 다 울먹였다. 어떤 순간엔 웃음이, 어떤 순간엔 눈물이 엄마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며칠 후 우리는 집을 다시 둘러보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 이 집 어떻게 하고 싶어? 언니는 창문 밖을 보며 말했다. 살고 싶어. 여기서? 응. 엄마가 만든 공간이잖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갈 공간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살까? 언니는 놀라서 나를 봤다. 내가 여기 살아도 돼? 언니가 아니라 누가 여기 살아? 언니의 눈가에 또 눈물이 번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린 가족이야. 진짜로. 그 말은 아주 오랜 시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우리가 다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순간이었다. 정리가 모두 끝난 뒤 우리는 엄마의 사진을 집 중앙에 놓았다. 꽃을 갈아넣고 작은 촛불을 켰다. 언니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잘 지낼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외롭지 않게 해줄게.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도 너 외롭게 안 할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다. 그 순간 아무도 없는데 엄마가 우리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집안에 평화가 내려앉았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은 집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관계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를 지켜내기로 했다.